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이미 눈을 떴다. 38년을 살아오면서 몸이 알아서 깨는 시간이 되었다. 작은 빵집, 소연 베이커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을 예열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빵을 굽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3천만 원의 빚, 그것은 내 어깨를 짓누르며 하루도 편히 쉴 수 없게 만드는 족쇄였다. 소연아, 오늘도 일찍 왔구나. 옆 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넨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을 버텨내고 있는지를. 은행에서 오는 독촉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밤마다 잠들기 전 계산기를 두드리며 언제쯤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는데 오전 10시쯤 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옷차림새나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우아한 분위기가 이서민적인 동네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오븐에서 갓 구운 식빵 한 개를 꺼내어 접시에 담고 앞치마를 털며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빵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혹시 뭘 찾고 계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다. 죄송해요. 그냥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한참 서 있었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때 무대 위에 섰을 것 같은 우아함이 묻어나왔다. 발음도 정확하고 품이 있었다. 어머, 정말 맛있겠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빵집이 여기 있었다니. 네, 작은 가게지만 매일 새벽에 직접 구워서 신선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나는 갓 구운 식빵을 할머니께 내밀었다. 할머니의 눈에 순간 뭔가 반짝이는 것이 지나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 드신 후 천천히 한 입 베어 무셨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추억을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던 빵 맛이 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셨다. 작은 테이블에 앉으신 할머니는 윤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이 동네에서 10여 년째 살고 있지만 이런 아늑한 빵집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다. 그분은 차 한 잔을 시키시고는 1시간 넘게 나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정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면 약간 긴장하는 편인데 정희 할머니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다. 할머니도 비슷한 기분이신 듯 자꾸만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소연 씨, 혹시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저는 혼자 살아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나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가슴 아픈 일을 들은 것처럼. 그랬구나. 참 고생 많이 했겠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살짝 덮으며 말씀하셨다. 그 손의 온기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정희 할머니가 다시 가게를 찾아오셨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다. 뭔가 고민이 있으신 듯 했다. 소연아,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정희 할머니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어졌어. 집안일도 그렇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좋겠더라. 나는 잠시 망설였다. 빵집을 놔둘 수는 없었지만 아침에만 정희 할머니 댁에서 일하고 오후엔 빵집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추가 수입이 절실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 할머니의 집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으로 앞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할머니의 과거를 보여주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거실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무용 관련 사진들과 각종 트로피, 그리고 오래된 발레복과 토슈즈들이 유리장 안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발레를 했어. 국립무용단에서도 활동했고, 정희 할머니가 사진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사진 속의 젊은 정희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모습이 마치 백조처럼 우아하고 환상적이었다. 내 새로운 일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나와 7시에 정희 할머니 댁에 도착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였다. 할머니는 항상 나보다 먼저 일어나 계셔서 현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간단한 집안 정리를 한 후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내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정희 할머니는 나에게 유난히 다정하게 대해주셨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보이기엔 너무나 각별한 애정이었다. 때로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 내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위로해 주셨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실 때가 있었다. 나 역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란 나에게는 이런 가족 같은 온기를 느낄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정희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자상한 보살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외로움을 조금씩 달래주었다.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젊은 시절 무용수로 활동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할머니만의 독특한 요리법을 배우는 시간들이 내게는 새로운 행복이었다. 하지만 가끔 정희 할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었다. 특히 내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할머니의 눈가에 순간적으로 그늘이 드리우곤 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정희 할머니와 나는 이미 가족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의존하고 계셨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럽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어서 오히려 뿌듯했다. 어느 날 아침 정희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셨다. 소연아, 너는 정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니?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톤이었다. 네,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보육원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전부예요. 나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 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무언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도 살짝 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세 평소의 따뜻한 미소를 되찾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랬구나. 참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었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나는 그 순간의 표정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다. 왜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복잡한 표정을 지으신 걸까? 처음에는 그저 내 불행한 과거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정희 할머니가 가끔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이 묘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보는 듯한 애틋하면서도 아픈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실 때도 있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단순한 호의 이상의 무언가였다. 마치 오래전에 놓쳐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붙잡은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할머니는 항상 괜찮다, 괜찮아라고 하시면서도 내 볼을 살짝 어루만져 주셨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2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정희 할머니 댁에서 평소보다 늦게 일을 마치고 있던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께서 아무도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상했다. 거실로 나가보니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 안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느낌이었다. 할머니는 잠깐 약국에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내가 대답하자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댁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제야 그의 얼굴에 이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분이군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강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45살 정도로 보였는데 성공한 사업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고급 양복에 값비싼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까지. 첫인상은 분명 좋았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나에게 인사했고 어머니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게 많이 걱정되었는데 소연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안심이 되네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와 대화하는 동안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의 젠틀한 매너 뒤에 숨겨진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집안을 둘러보며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병원에 가셔야 할 일은 없고요? 라고 물을 때 그 눈빛에서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정희 할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싶기도 했다. 나는 그의 젠틀한 매너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긴장감도 느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가 온 후부터 정희 할머니 댁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최미라라는 35살 정도의 여자였는데 도현 씨의 후배이자 회사 비서라고 소개했다. 미라는 첫 만남부터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능숙한 말솜씨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도현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라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친근한 척했지만 눈빛에서는 차가운 경계심이 느껴졌다.
미라는 정희 할머니를 대할 때도 완벽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들고 오고 할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며 과거 무용수 시절 이야기에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도 미라를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미라는 정말 센스가 좋구나. 이런 차는 어디서 구했니? 할머니가 미라가 가져온 고급 차를 마시며 흐뭇해하셨다. 하지만 나는 미라가 나를 바라볼 때의 시선에서 묘한 적대감을 느꼈다. 특히 정희 할머니가 나에게 애정을 보이실 때면 미라의 표정에 순간적으로 질투와 불만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가 그녀의 자리를 뺏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소연 씨는 정말 할머니를 잘 돌봐드리는 것 같아요. 미라가 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혹시 할머니께서 특별히 뭔가 말씀하신 적 있나요? 가족 이야기라든지, 과거 이야기라든지. 그 질문에서 나는 미라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미라는 또한 도연 씨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 도현 씨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미라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가을 오후, 정희 할머니와 나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셨다. 소연아, 혹시 태어나기 전에 관해 부모님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꺼내려는 듯한 톤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육원에서도 제 부모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젊은 부부였다는 것 말고는. 정희 할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다. 소연아. 할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단다. 하지만 때로는 알아야 할 진실도 있어.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시기라는 것도 있고. 나는 정희 할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간절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을 때 내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야, 괜찮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희 할머니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나를 바라보실 때의 눈빛이 더욱 애절해졌고 가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 같았다. 마치 나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종종 혼자 중얼거리시는 모습도 보였는데 정말 닮았어. 정말 많이 닮았어. 라는 말을 하실 때가 있었다. 며칠 후 화요일, 정희 할머니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신 사이 나는 혼자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서재 정리를 부탁하셨는데 책장 위쪽 선반에 쌓인 먼지를 닦다가 실수로 두꺼운 앨범 하나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앨범이 펼쳐지면서 오래된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급히 사진들을 주워 담으려다가 그중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희 할머니가 한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내가 어릴 적 찍었던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의 모양까지.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다. 나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젊은 정희 할머니의 표정은 지금까지 내가 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아이를 안은 채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서는 모성애가 가득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아이 역시 할머니를 향해 방긋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흐릿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부분 지워져 있었지만 우리 소중한 이라는 글자는 겨우 읽을 수 있었다. 나머지는 완전히 지워져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글귀에서도 깊은 애정이 느껴졌다. 나는 다른 사진들도 뒤져보았다. 같은 아이가 나온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 첫 돌잔치 같은 자리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의 아이가 어린 시절의 나와 똑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뭔가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희 할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애정, 가끔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복잡한 눈빛, 그리고 내 어린 시절에 대해 묻곤 하시던 질문들이 모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혹시 정희 할머니와 나 사이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온갖 가능성들이 뒤섞이며 내 정신을 어지럽혔다. 베개에 머리를 묻고 있어도 그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말 나와 똑같았다. 아니,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정희 할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애정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친근감,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실 때의 그 복잡한 눈빛들, 그리고 가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흘리시던 눈물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아이의 사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외로워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정희 할머니에게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있지도 않은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확신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것은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사진 속 아이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젊은 정희 할머니가 서서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결심했다. 정희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의문을 안고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알고 싶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정희 할머니와 나 사이에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편 도현 씨는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관심은 더욱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자기 어머니를 돌보는 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가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소연 씨, 오늘은 제가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현 씨의 제안은 항상 정중하고 배려 깊었다. 나는 처음엔 정중히 사양했는데
할머니의 아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현 씨의 계속된 부탁과 정희 할머니의 권유에 몇 번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도현 씨는 대화할 때마다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박학다식하면서도 겸손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어 보였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무용수로 활동하며 바쁘게 지낼 때도 늘 이해하고 지지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젊은 시절 무용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도현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묻는 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요즘 드시는 약은 어떤 건가요? 혹시 어머니께서 재산 관리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같은 질문들이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들로서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또한 도현 씨는 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빵집 운영이 어려운지, 경제적으로 힘든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은근히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어 조심스러웠다. 내가 도현 씨와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본 선우는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선우는 내 어릴 적부터의 소꿉친구로 늘 내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시선에서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소연아, 그 사람들 조심해. 뭔가 이상해. 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특히 그 미라라는 여자. 너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나는 선우의 말을 그저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미라는 정말 나에게 묘한 적대감을 드러낼 때가 있었다. 마치 내가 그녀의 자리를 뺏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선우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다. 어느 날 정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순간 나는 마침 할머니의 방에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미라가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미라는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소연 씨가 할머니 서랍을 뒤지고 있을 때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말은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켰다. 마치 내가 정희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억울했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변명할 기회를 놓쳤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정희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빵집에 오는 손님들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내 뒤에서 험담을 했다. 그 여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연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다행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소문의 힘은 생각보다 컸다. 빵집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미라의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도현 씨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 재산관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치료비와 관련해서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아들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라는 은근히 내가 이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 할머니께서 소연 씨를 정말 예뻐하시니까 혹시 뭔가 유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미라의 이런 말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사람들은 내 말을 의심스러워했다. 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다.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빨리 깨어나시길 기도했다. 정희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 오후 나는 몰래 병원에 들어가 할머니 병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도현 씨의 면회금지 요청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안부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병실로 들어갔다. 정희 할머니는 여러 기계들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았다. 그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내 마음도 함께 메말라가는 것 같았다. 할머니, 빨리 깨어나세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깜짝 놀라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열렸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나는 기쁨과 안도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초점을 잡지 못하시더니 천천히 내 얼굴을 알아보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입술을 조금 움직이시며 무언가 말씀하려 하셨다. 소연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네, 할머니. 저예요. 소연이에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내 손을 힘을 다해 잡으시며 눈에 눈물을 가득 고이신 채로 말씀하셨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 친엄마란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되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인가? 내가 어릴 적 사진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기시감이,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특별한 친근감이, 할머니가 나를 대할 때의 그 각별한 애정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안해,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충격적인 고백을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으셨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몰려와 할머니를 응급처치했다. 나는 복도로 밀려나며 방금 들은 말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정희 할머니가 내 친엄마라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내가 고아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밤새 할머니 병실 앞에서 그 충격적인 고백을 되새기며 새벽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가 다시 의식을 되찾으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할머니는 전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 어제 저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어제 무슨 말? 할머니는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할머니께서 제 엄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고개를 갸웃하셨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야, 소연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겠니? 아마 꿈을 꾼 모양이구나. 나는 절망했다. 할머니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진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도현 씨와 미라는 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헛소리를 하신 것 같네요. 도현 씨의 말에는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다. 소연 씨, 이런 일로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시잖아요. 미라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정말 뻔뻔하네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에요. 정말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희 할머니의 반응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매우 당황스러워하시며 마치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셨다. 소연아,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모양이야. 할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나는 더 큰 절망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병원에서는 정식으로 내 출입을 금지했고, 도현 씨는 나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나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우선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다. 정희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빵집 손님들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선우만이 유일하게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소연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견뎌.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혈연 관계 없음이었다. 나는 멘붕 상태에 빠졌다.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희 할머니가 정말 헛소리를 하신 것이었을까? 하지만 선우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내가 검사를 맡겼던 기관을 알아보던 중 미라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의심스러워진 우리는 다른 검사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달랐다. 정희 할머니와 나는 확실한 모녀 관계였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작을 주도한 사람은 미라였다. 선우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미라는 오래전부터 정희 할머니의 숨겨진 딸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라는 자신이 어린 시절 정희 할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희 할머니의 재산을 자신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내 출연은 그녀의 계획에 큰 위협이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준비된 후 우리는 경찰에 미라의 범죄 행위를 신고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 명예훼손, 그리고 노인학대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동시에 병원과 도현 씨에게도 진실을 알렸다. 처음에 도현 씨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확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미라의 과거 조사 자료, 그리고 검사 조작에 대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진실을 받아들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현 씨가 병원 복도에서 내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미라의 말에 속아서 소연 씨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도현 씨를 원망할 마음이 없었다. 그도 미라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은 피해자였으니까. 무엇보다 이제 정희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정희 할머니는 진실이 밝혀진 후 기적적으로 기억을 완전히 되찾으셨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다. 아마도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정희 할머니.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야 할 분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셨다. 35년 전 엄마는 25살의 젊은 무용수였다. 그때 도현 씨의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집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너를 낳았을 때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기르기는 어려웠고, 특히 무용수로서의 커리어를 계속하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도현 씨 아버지와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매일 밤 너를 안고 울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너를 키우고 싶었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35년간 간직해온 죄책감을 토해내셨다. 결국 엄마는 나를 믿을 만한 부부에게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다. 엄마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내가 입양된 후였고 나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가 내가 우리 집 앞 빵집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나 해서 가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처음 빵집에 오셨을 때 그렇게 유심히 나를 바라보셨던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확신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던 것이다. 내 아버지 이야기도 해줄게. 그 사람은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사람도 평생 너를 그리워했을 거야. 아버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했다. 비록 세상의 시선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너는 분명히 사랑받으며 태어난 아이란다. 나는 38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 엄마의 손을 꽉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온기는 지난 38년간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었다. 도현 씨. 이제는 오빠라고 불러야 할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신 짐을 이제야 알겠어요. 소연 씨. 아니, 소연아. 정말 미안했어. 미라는 모든 음모가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가 저지른 일들의 전모가 밝혀지자 동네 사람들도 나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빵집에도 다시 손님들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선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내 곁을 지켜주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도,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우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말하자 선우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소연아,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을게 평생. 엄마도 우리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다. 소연아, 이제 정말 행복하거라. 엄마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사랑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다 해줄게. 그리고 선우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나는 내 힘으로 빚을 갚고 싶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짜 엄마가 생겼고 오빠도 생겼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엄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비록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나는 그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 착한 마음씨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며.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나는 내 안에 흐르는 아버지의 피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38년간 나를 따라다녔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외로움,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나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으며 무엇보다 평생 내 곁을 지켜줄 선우가 있었다.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한소연이 아닌 윤소연으로서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엄마는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어 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어릴 적 해주지 못한 모든 사랑을 손자, 손녀에게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그런 미래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행복이었다. 1년 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엄마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셨고, 이제는 매일 빵집에 오셔서 손님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신다. 손님들도 엄마를 정말 좋아하신다. 특히 엄마의 젊은 시절 무용수 이야기는 늘 인기가 많다. 나는 이번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다. 엄마가 직접 웨딩드레스를 골라주셨는데 내가 내 나이 때 입고 싶었던 드레스야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도현 오빠도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아버지의 빚도 모두 갚았다. 엄마와 오빠의 도움도 있었지만 빵집 매출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생각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엄마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간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자랐죠. 당신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미라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도 결국 외로움과 상처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그녀가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는 것이다. 38년간 짊어지셨던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으신다. 그리고 곧 손주를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 소연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엄마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다. 나 역시 정말 행복하다. 38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그리고 나를 평생 사랑해줄 남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때로는 꿈 같아서 깨어날까봐 무서울 때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한소연에서 윤소연이 된 나의 이야기. 그것은 사랑과 상처, 오해와 진실, 그리고 결국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다.